안녕하세요. 신년아의 노트북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별일 없으시죠? 네. 그냥 무난한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북데이입니다. 오늘 책을 한 권 또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 책이 다름이 아니라 좀 나온 지가 좀 됐어요. 뭐 저렇게 유명한 책을 이제서야 소개를 하나 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좋아서 그냥 아주 개인적인 취향으로 제가 좋은 곡, 좋은 노래 또는 좋은 책 뭐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다름 아니라 정재승 과학자님의 12발자국입니다. 12발자국은 뭐 정재승님은 잘 아시죠? 뇌과학자로 강연도 많이 하시고 방송도 많이 출연하셨고, 근데 12발자국은 왜 12발자국이냐면 강연 나가셨던 12개의 강연을 묶어서 책으로 낸 거라서 12발자국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정재승님 책을 옛날에 과학 콘서트라는 책을 옛날에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책은 사실 조금 좀 진지한 모드가 있어서 저는 전형적인 문과생이었기 때문에 소화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세월이 한참 지나서 지금은 다시 정재승님의 책을 이렇게 봤는데 이게 강연이라 그런지 굉장히 쉽게 읽히고 꼭 과학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던 일반인 분들도 재밌다 생각하실 것 같아서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인문학 책을 좀 좋아해요. 보통은 인문학 책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을 이해하고 싶어서거든요. 가끔은 저도 저 자신을 모를 때가 있어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남을 이해하는 건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남을 이해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 짜증이 나. 막 사람이 싫어져. 미워져. 그게 괴로워서 사람의 심리, 사람의 생각의 흐름,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결정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까 이해하는데 뭐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좋아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제대로 인간을 이해하려면 뇌를 이해해야 되는구나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자연과학 책도 읽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면 아마 바로 당장 읽고 싶으실 거예요. 물론 읽으셨던 분들이 더 많을 건데 그분들은 맞아, 저 책 진짜 나 정말 좋았어, 또는 다시 한번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저도 좀 뭐 바쁠 때는 뭐 적다 있다가 또 일정 소화하고 뭐 이러느라고 좀 오래 걸렸어요. 단번에 책을 읽지는 못했는데 최근에 막 뒷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이거 진짜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서부터 좀 봐볼까요? 들어가 볼까요? 프롤로그 안에 정재승님이 이런 내용을 적으셨어요. 감히 바라길, 이 책 또한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길 기대합니다. 이 책은 1.4kg의 작은 우주인 뇌라는 관점에서 보편적인 인간을 다루고 있지만 그 이야기는 여러분의 내밀한 삶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우리를 발견하는 경험을 공유하길 바랍니다. 영원한 탐구 대상인 인간이라는 숲을 이해하기 위해 미지의 탐험을 떠난 과학자들이 알게 된 사실들을 여러분들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 지식들은 언제든지 훗날 새로운 발견으로 반증될 수 있는 지식들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여러 단편적인 진실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간은 과학적으로 탐구하기엔 너무 복잡한 존재이지만 과학 아닌 것으로 탐구하기엔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조심스럽게 내딛는 12발자국이 누군가에게 삶을 성찰하고 사회를 통찰하는 사유의 증거가 되길 기대합니다. 2018년 6월 18일 새벽 카이스트 연구실에서 라고 적으셨어요. 근데 정말 바람이 그대로 이루어지셨어요. 최소한 저에게는 진짜 누군가의 삶을 이해하고 사회를 통찰하는 어떤 사유의 그 증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읽고 싶고 두고두고 자꾸 소개하고 싶은 책이 되었어요.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는데 1부 안에 이제 6챕터, 6발자국이 있고 2부에도 6발자국이 있어요. 1부는 더 나은 삶을 향한 탐험, 뇌과학에서 삶의 성찰을 얻다. 그래서
제목만 봐도 너무 재밌어요. 제목 보면 안 읽고는 못 버틸걸요. 첫 번째, 선택하는 동안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궁금하죠. 두 번째, 결정장애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거 메뉴도 정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네. 세 번째, 결핍 없이 욕망할 수 있는가. 현 시대는 결핍을 굉장히 네거티브한 감정으로만 인지하는데 사실 예술을 하는 사람에게 결핍은 굉장히 좋은 씨앗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결핍이 없는 예술가의 예술은 좀 심심하다 그럴까? 간이 덜 돼 있는 느낌이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핍 중요하죠. 그 다음 발자국, 인간에게 놀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뇌도 새로 고침할 수 있을까? 우리는 왜 미신에 빠져드는가? 이렇게 6챕터가 1부에 들어있고요. 2부에는 아직 오지 않은 세상을 상상하는 일, 뇌과학에서 미래의 기회를 발견하다. 이것도 재밌어요. 요즘 아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요새 뭐 다들 교육의 목적이 창의적인 인재 양성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창의적인 뇌를 갖게 하기 위해서 아마 어머님들이 굉장히 신경 쓰실걸요. 그래서 이 챕터 꼭 읽으셔야 될걸요.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 인간지성의 미래는, 이것도 요새 굉장히 이슈가 됐죠. 좀 오래됐지만 AI가 정말 피부로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끼죠. 얼마 전에도 어떤 가수들의 목소리를 AI가 그대로 재현해서 다른 노래를 불러서 음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AI를 이용해서 심지어 스팸도 있었고 또 그걸 피해를 보신 분도 있었고, 그래서 AI가 지금은 약간 공포로 다가오는데 그럼 인간이 갈 곳은 어디인가라고 방황하는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학교에서도 다른 교수님들과 그런 얘기 했거든요. AI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가? 우리 교육의 목적과 그 목표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근데 저는 그럴수록 더 인간적인 부분에 대한 결핍이 좀 표출화될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술과 문학이나 인문학에 관련된 것들이 조금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그냥 제 생각이에요. 네. 다음 9번째 발자국,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의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대두가 되는 얘기죠. 그리고 혁명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혁명을 하면 약간 과거로 생각될 텐데 과거에는 혁명이 굉장히 많았죠. 특히 저에게는 좀 남다른 나라인 프랑스는 혁명의 나라죠. 그 정신이 아직까지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혁명의 나라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혁명의 그 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또 궁금하실 수 있어요. 다음,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에 도전하는가? 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순응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다음, 뇌라는 우주를 탐험하며 칼 세이건을 추억하다가 마지막 챕터인데요. 이 챕터들이 막 들어가 보면 지식도 알 수 있지만 저는 사실 뭐 지식을 암기하고자 하는 욕구는 없어요. 솔직히 뭐 기억력도 별로 안 좋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가는데 그로 인해서 그걸로 제가 누군가를 이해하게 되고 또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어떤 사회를 이해하게 되고 사회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을 갖게 되면 저는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좀 기억에 남았던 부분을 일단 좀 여기 이것도 요 테스트 하고 싶을걸요. 디지털 기기가 뇌를 바꾸다 라는 내용인데요. 치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우리 옛날에는 내비게이션 없어도 다녔고 전화번호 뭐 지인들은 다 외우고 있었고 그리고 생일 이런 것도 다 외우고 있었죠. 사실 지금은 없죠. 전화번호 10개 못 외우죠. 본인 전화번호 외에는 모를 것 같아요. 본인 뭐 가족들도 뭐 남편, 애들 뭐 이렇게 정도만 외우실걸요. 생일도 잘 못 외울 수도 있고. 근데 이 디지털 치매 진단하는 항목이 있어요. 여러분 귀를 빨리 세우세요. 10가지 항목인데요.
1번. 외우는 전화번호가 회사 번호와 집 번호뿐이다. 2번. 전날 먹은 메뉴가 생각나지 않는다. 3번. 주변 사람과의 대화 중 80%는 이메일로 한다. 4번. 계산서에 서명할 때 빼고는 거의 손으로 글씨를 쓰지 않는다. 5번. 처음 만났다고 생각한 사람이 전에 만났던 사람인 적이 있다. 이거 난 너무 많은데 큰일 났네. 나는 진짜. 6번. 자꾸 같은 얘기를 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어머님들 많이 이러시죠. 네, 저희 엄마는 그러시는데. 7번. 자동차 내비게이션 장치를 장착한 뒤 지도를 보지 않는다. 이건 뭐 지도 보는 사람이 지금 있어요? 없죠? 8번. 몇 년째 사용하고 있는 집 전화번호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은 적이 있다. 저 이런 적 있었어요. 아파트 밖에서 갑자기 집 번호가, 이 키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서 이거 큰일 났다. 핸드폰을 이제 그만 보고 어떻게 뭐 방법을 찾아야겠다. 정말 식은땀이 흘렀던 기억이 있어요. 9번째. 아는 한자나 영어 단어가 기억나지 않은 적이 있다. 한자나 영어까지 가나요? 우리나라 말도 기억 안 날 때 있는데. 10번. 애창곡의 가사를 보지 않으면 노래를 부를 수 없다. 애창곡이 아니고 제 노래도 가끔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는데, 제가 쓴 가사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체크 다 같이 해보시죠. 그런데 그 뒷장으로 넘어가면 스마트 기기 때문에 우리가 전보다 뇌를 더 적게 쓴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답니다. 다행이야. 대부분 우리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뇌를 쓰고 있을 뿐 예전보다 뇌를 적게 써서 바보가 되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만 보더라도 책을 꼼꼼히 한 줄씩 읽는 방식의 정보 습득 태도가 거의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책을 순서대로 읽지 않고 필요하면 되돌아가서 봅니다. 검색과 편집 중심의 사고를 하고 빠르게 정보 모드를 전환합니다. 글을 읽다가 갑자기 영상을 보고 다시 글을 읽고 하이퍼링크를 통해 파편화된 정보를 빠르게 섭렵합니다. 좋다 싫다 혹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미디어 때문에 그런 방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대뇌 안쪽 측두엽 근처 해마라는 영역을 많이 사용했을 겁니다. 이 영역이 발달하면 머리가 좋은 사람 취급을 받았겠죠. 그런데 현대사회에 와서는 전두엽, 즉 정보를 빠르게 스캐닝하고 필요한 정보가 뭔지 찾아서 결합하고 신속하게 맥락을 이해하는 영역을 더 많이 쓰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뇌를 쓰는 방식이 바뀌면 뇌 구조도 달라집니다. 이것을 뇌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뇌 구조가 바뀌어야 새로운 기능이 더해질 수 있으니까요. 새로운 사고방식, 검색과 편집, 정보의 결합, 빠른 스캔을 위해서는 그에 적절하게 뇌 구조가 바뀌어야 하고 실제로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생각 하셨죠? 굉장히 걱정되잖아요. 이거 나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기능이 향상되는구나. 보면 인간은 다 굉장히 환경에 적응을 잘하게 태어난 고밀도의 어떤 컴퓨터보다도 훌륭한 것 같아요. 참 대단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변화의 부정적인 면은 수전 그린필드의 책 마인드 체인지에도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아동이 늘어나는 등 집중력 저하 현상이 사회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에 집중하기엔 너무나 매력적인 자극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다만 여기서 집중의 개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중력 측정이 글을 읽고 문제에 답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옛날식 공부를 한 사람은 이런 시험 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오래 집중할 수 있는 반면 요즘 아이들은 검색과 편집 중심의 사고를 하니까 이런 시험에 적합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읽는 동안 1시간을 집중하는 건 쉽죠? 페이스북을 쭉 보고 나면 벌써 1시간 지났네? 하지 않나요? 같은 이치로 일의 성격에 따라 집중하는 시간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새 학생들을 많이 보니까 요즘 학생들이 정말 오래 집중하는 거 힘들어 하거든요. 특히 이론 강의 같은 경우는
교양 수업 하시는 교수님들께 맨날 사과드려요. 네, 학생들이 막 집중도가 금방 떨어지니까 자고 딴짓하고 들락거리고 막 이래서 예술대 학생들의 교양 수업 하시는 분들은 막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대요. 내 수업이 그렇게 재미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데, 이 기회를 빌어서 정말 이렇게 사과 겸 해명을 하자면, 예술을 하는 학생들의 집중도가 좀 다른 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학과 학생들과는 좀 태도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들이 이상하거나 또는 교수님들 수업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혀 다른 뇌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책에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페이지가 있었는데요. 같은 뮤지션이라도 어떤 악기를 다루느냐에 따라 뇌 구조가 다르게 생겼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라고 써 있더라고요. 너무 이해가 됐어요. 저희가 특히 기타리스트를 조금 남다르게 봐요. 저희 뮤지션 안에서는. 기타리스트는 아유 줄쟁이들이잖아 이런 표현도 사실 써요. 기타리스트 분들 죄송합니다만 본인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인정하실 거예요. 아유 줄쟁이들인데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건반 악기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그대로 눈에 보이고 정렬이 돼 있지만, 기타는 기타 안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찾으려면 포지션이 다 바뀌거든요. 그러니 같은 뇌 구조를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게 맞죠. 그리고 또 베이시스트의 성향이 또 달라요. 드러머의 성향은 또 다르고 보컬들은 또 달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뇌가 그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기타리스트들도 이해가 갔어요. 저들이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하나의 뉴런이 정보도 처리하고 기억도 저장하고 이런 일들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빠르게 수행하는 거죠. 뇌가 1시간 동안 쓰는 에너지가 형광등 2-3개 정도의 에너지와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런 놀라운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컴퓨터에서 그것을 시키면 형광등 10억 개 정도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우린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만드는 미래의 뇌였습니다. 다시 또 제가 꼽아놓은 곳을 또 들어가 보면 재밌죠? 다 읽고 싶으시죠? 제가 다 읽어드리긴 지금 어렵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에겐 인지적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인지적 유연성이란 상황이 바뀌었을 때 나의 전략을 바꾸는 능력을 말합니다. 가진 것이 망치뿐인 사람은 세상의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입니다. 내 앞에 놓인 모든 문제를 망치질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바뀔 때 내 연장을 바꿔야 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인지적 유연성입니다. 융통성이 없다고도 표현하죠, 우리는. 또 혁명을 누가 만드느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혁명을 만듭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체게바라가 말한 것처럼 사과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사과나무를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거죠. 상상을 현실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 노력, 능력 이런 것들이 결국 혁명을 이루어냅니다. 뭐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창의적인 천재들에 대한 환상, 이때는 그 안데르스 에릭슨의 1만 시간의 법칙이란 얘기를 하세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천재는 없다. 10,000시간 이상 시간을 소비해야 결국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첫 번째, 펭귄과 그 추종자들. 우리 뇌는 본질적으로 리더보다는 타고난 추종자이래요. 생존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의사결정을 하자면 어느 집단에서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누군지를 빠르게 찾은 후에 그의 말을 따르는 가장 앞줄에 선 재빠른 추종자가 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걸 읽고 좀 슬펐어요.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서 태어났구나. 정의감, 잔다르크가 되는 것은 인간의 뇌의 기본 성향에 어긋나는구나. 우리는 약간 비겁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그 많은 비겁한 행동들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거는 뇌의 그냥 본성이다.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서 또 한 번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창의적인 사람들은 일을 잘 미룬답니다. 제가 너무 면죄부를 자꾸 드리는군요. 펭귄 얘기하다가 퍼스트 펭귄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펭귄이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의미 있는 실패를 안 하려고 다시 기회를 제공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 준다면 우리 사회에도 퍼스트 펭귄이 늘어날 거다. 실패하지 않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일을 미룬다. 일을 미룬다는 의미가 그냥 저지른다기보다는 정보를 충분히 모아서 확실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너무 빨리 행동하는 것보다는 가끔 조금 미뤘다가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보고 시도하는 것도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하나 감동받은 문장이 있어요. 저는 사실 좀 바쁘고 일이 우선으로 살아왔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이렇게 친구들이랑 그냥 노는 시간, 부모님들 많이 그러잖아요. 그 쓸데없는데 또 놀고 다녀,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자책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회적 연결을 추구하는 현재의 뇌라는 챕터 안에서 우정이라는 건 굉장히 독특한, 거의 인간에게만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다른 동물은 우정을 나누지 않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무리지어 다니는 동물들은 혈연 관계이거나 사냥을 위해 전략적 제휴를 하는 관계입니다. 간혹 놀이 행위를 함께 하기는 하지만 우정을 쌓진 않습니다. 우정이란 이득을 위해 함께하는 관계가 아니라 관계 그 자체에서 만족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정이라는 건 딱히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 관계를 맺는 일 자체를 즐기는 것이죠. 이게 가장 인간다운 행위였던 거였어요. 그냥 이득을 위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전략적 제휴 관계, 이걸 떠나 진짜 아무 이득이 없는데 맺고 있는 관계가 사실은 가장 오래 갈 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관계였구나라는 반성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쭉 가다 보면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강인공지능이 우리를 위협할 불안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를 불안해하는 건 너무 과한 반응 같고요. 오히려 인공지능에게 시키면 웬만한 일은 다 하는 시대에 왜 학교는 우리를 자꾸 인공지능 수준으로 머릿속에 똑같은 것만 넣으려고 하는지, 인공지능에 우리 뇌를 넣어도 시원찮을 판에 왜 인공지능 대하듯 우리 뇌를 인공지능화 하는지, 이것이야말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벌써 재밌죠? 저도 재밌었어요. 봐도 재밌어요. 지루할 틈이 없어요. 지식과 재미와 어떤 깨달음을 동시에 다 줄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 12발자국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여러분, 서로서로 이해하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깨달아가면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